네, 그러면 우리 이번 진행을 맡은 조엘이 앞에 여러분께 약간의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본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퍼실리테이션 그룹 김원중이고요. 제 닉네임은 조엘이라고 합니다. 부탁하실 게 있다면 조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또 온라인이어서 이렇게 비가 와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셨던 것 같고요. 쿠파 10주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조직개발 컨설팅 그룹인 쿠파가 벌써 10주년이 되었는데요. 어, 화면 꺼지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을 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이 켜주시고 계시네요. 잠시만 시간을 드릴게요. 사정상 못 켜시는 분들은 끄신 채로 소리만 들으셔도 가능하지만 또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직개발 컨설팅 그룹인 쿠파가 벌써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화면에 보이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와, 야,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저희 받아도 되는 겁니까? 또 네. 온라인이라서 가능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열도를 맞이한 쿠파가 어떻게 하면은 저희 10주년을 좀 의미 있게 기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또 지식 컨설팅 업체로서 또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게 되게 바람직하고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과 반감을 표현해 주셨는데 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최대한 많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00분이나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쿠파 10주년 세미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는 드려야겠죠. 오늘의 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연사 풀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세션을 열게 됐고요. 저는 구기욱이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 뭐, 진지한 이야기도 할 거고, 재미난 이야기도 할 거고, 또 사전 등록하실 때 남겨주셨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해답도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답정너 조직 바꾸기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답정너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조직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 혼자 힘으로 되게 바꾸기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요. 또 어떻게 하면은 나 혼자부터라도 조직을 바꿀 수 있을지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을 보기 전에 포인트 세 가지 정도 먼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귀추, 연역, 귀납을 구분할 줄 알므로써 조직 개발 과정에서 관찰한 경험을 정리하는 역량을 기른다입니다. 사실 귀추, 연역, 귀납은 저는 문과여가지고 이게 수학 시간에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짚어보는 포인트를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최신 논문에 정리된 귀추의 단계를 이해하며 국화 환경에서 조직의 현명한 의사 결정을 돕는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의 논리, 고정관념, 답정너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새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찾아본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시고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이 점 또 나중에 말씀드릴 때 또 같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미나에서 이제 얻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한 니즈를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것들 위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보다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고요. 두 번째로 결정권을 가진 리더, 답정너 리더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는 내가 편해지고 내가 잘하고 내가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이 세미나에서 얻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적어주셨는데요.
또 이따가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잘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답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쿠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본격적으로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답정너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건데요. 답정너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정너는 충분히 새롭게 검토해 보지 않은 채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것이 답이다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사람. 이게 뭐 답정너겠죠. 네.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답정너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왜 자꾸 답정너가 되어가지?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지면 좋겠는데 왜 답정너가 되어가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이가 드신 또 임원이나 시니어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고요. 또 주니어나 새로운 뭐 MZ 세대들은 답정너랑 일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뭔가 지식을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가는데, 그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뭐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급여도 더 많이 받고, 또 회사의 기여도도 높고,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계속해서 조직 내에서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조직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뭐 답정너를 직접 다룬 논문은 아니에요. 직접 다룬 논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가는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것에 대하여 아주 잘 그 정리를 해놓은 논문이어서 이 논문을 제가 첫 번째 오프닝 그 세미나 주제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시면 Generating Theory by Abduction.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Abduction. 우리말로 번역도 잘 안 돼요. 귀추라고도 하고 가추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번역은 이제 귀추인데 귀납적으로 유추한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어려운 말인데 새로운 개념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언어 습관에 맞게 적절한 용어를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귀추라는 말이 그래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그럴듯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일본인이 이 귀추라고 번역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철학 이런 말은 이제 필로소피를 일본인이 이제 그 철학이란 말로 번역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어쨌든 네,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 abduction은 연역, 귀납, 그리고 귀추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의 개념이다. 뭐 우선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다시 보면 이론 만들기입니다. 이론 만들기. 그러니까 귀추로 이론 만들기라는 제목이죠. Generating Theory. 어떤 하나의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뭘로 만드냐면 어떤 방법으로 만드냐면 연역도 아니고 귀납도 아니고 귀추로 만들자 이런 제목입니다. 네. 그러면 이론은 뭐냐? 그래요? 이론. 그리고 이론을 왜 배워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랑도 이제 같이 통하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실무를 할 줄 알아야지 이론만 있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말을 흔히들 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실무를 할 때 이론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론이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론이란 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거나, 이론이란 말 자체만, 단어만 들어도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게 나랑 동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 그럼 이론이 뭐냐? 정의에 의하면 현상과 현상의 연결, 이걸 이론이라고 해요. 하나의 현상과 현상의 연결. 자, 이렇게 여기 이게 뭐죠? 아, 이거 떨어뜨리면 깨지면 안 되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의 현상이에요. 제 손에 이제 펜이 들려 있는 현상이죠. 이걸 이렇게 제가 놨어요. 놨더니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리 잘 아는 여러분 만유인력이라는 걸 생각을 해낼 거예요. 그게 이론이죠. 중력이라고 하는 이론 또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물건과 두 물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이론으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 그러니까 그 설명, 이 연결 이렇게 지금 위치가 여기에 있다가 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 두 개의 현상, 위에 있던 현상과 아래에 있던 현상 사이의 연결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다가 제가 이걸 지금 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놓으면 여기 뭐 마찰력 이런 것들도 이제 이론이 있겠죠. 이 마찰력을 해제시키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던 걸 제가 놓으면 이 펜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이론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과학자들은 설명해내는 거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생활 속에서 이미 이걸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펜을 밑으로 내가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놓으면 떨어진다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이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좋은 걸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시행하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아주 필수 불가결의 것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벌써부터 어려워서 이제 등록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논문은, 자, 우리가 경영을 하거나 조직을 이제 만들어 가죠. 예를 들면 내가 이직률을 낮추고 싶다. 또는 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싶다.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론이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라는 이론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옛날 과거의 이론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면 그건 답정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론을 우리는 만들어가면서 조직을 운영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조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새로운 이론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걸 잘 만들어 준 것이 이제 논문이니까 논문을 많이 읽어서 내 이론을 수혈받아서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조직 내에서 이론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만드는 방법이 abduction이 좋다. 귀추 방법을 써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제 하나 화면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슨 지시를 하면 일을 바로 하지 않고 왜요? 하고 반문을 하거나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라며 거절하는 일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 이 많이 하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때 답정너는 라떼는 이러지 않았다면서 한탄을 하고 이제 훈계를 하려 들죠. 조엘 그러면 안 돼. 내가 뭐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좀 바로 잘 해야지. 그 자꾸 왜요라고 물어보는 거야. 바로 좀 가서 해라고 이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조직이 변하겠어요? 사직서를 쓰겠죠. 그죠? 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조직에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현상, 지금 왜요?라는 반문이 발생하는 현상, 그게 뭐냐? 그걸 이제 이 논문에서 어노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노멀리. 자, 요거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무슨 말인지. 네,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번역을 해놓은 거여서요. HBR에 실린 아주 비교적 최근에 작년에 실린 HBR의 아티클인데요. 이 어노멀리가 뭐냐면 변칙이에요. 변칙.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이것 좀 하세요라고 지시를 하면 네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규칙이었어요. 조직 내에서 규칙이었죠. 그랬는데 왜요? 라는 변칙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일이 이제 조직 내에 생겨나는 거죠. 이러한 변칙은 비단 지금 아까 왜요라고 하는 그 사례뿐만이 아니라 아주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북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조금도 바람잘 날이 없어요. 조직 내에서 새로운 사건과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예,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트렌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요즘 트렌드가 뭐야? 그 트렌드 쫓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HBR 아티클에서는 그렇게 해봤자 남들 하는 거, 경쟁자와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야 된다. Generating Theory. 우리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변칙이 생겨났을 때. 그런데 이 변칙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는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요?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뭔가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반복적으로 감지되는 신호인 거예요. 리더가 뭐라고 지시를 하면 구성원이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가 아닌 다른 반응을 하는 실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실체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 변칙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거고, 그것을 다루면서 그 안에서 뭔가 원리를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애브덕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칙이라는 게 뭐냐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겠어요? 왜 놀라우냐면 그동안에 없었으니까요. 옛날에 이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거죠. 뭐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작년에 롱패딩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만 하면 막 불티나듯 팔렸는데 올해는 안 사가네? 뭐 이런 것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죠? 왜 안 팔리지?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인데 명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요라고 하는 그 반응이 명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명확하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것을 이론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요즘 애들 버릇이 없어. 요즘 애들 못됐어. 이렇게 그냥 단정 짓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왜요라고 하는 반응이 정말 못했기 때문인 거냐, 버릇없는 것인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있죠. 이게 이제 이론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왜요라는 반응이 뭐지? 라고 하는 설명, 그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설명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이냐가 이 귀추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칙이나 이상현상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 건데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답정너가 변칙을 만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예요. 두 가지 질문. 자, 우리 주변에 어떤 변칙이나 이상현상, 아까 왜요와 같은 그런 이상현상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답정너가 변칙을 만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그죠? 네. 요 두 개의 화두를 가지고 제가, 소그룹으로 좀 나눠 드릴 테니까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수다를 좀 떨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방을 다니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뭐 이제 인원이 작으니까 화면을 켜주셔도 좋고요. 또 요즘 뭐 또 안 끄시는 화면을 켜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끄고 하셔도 소리로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그룹 준비하는 동안 질문이 하나 있으셔서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 다양한 관점으로의 독창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다양한 관점으로의 독창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맥락의 질문이었는지가, 네. 신재영님, 네. 마이크 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아, 부분을 설명하실 때, 네. 네, 변칙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변칙이 다양한 관점으로 왜 독창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 해서.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뒤에서 다룰 내용인데 이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하나의 현상이 생기더라도 사람마다 다 달리 보게 될 수도 있고 실체가 없는 어떤 착시와 착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실체를 디파인해 나가는 어노멀리가 이런 어노멀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실체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독창적인 관점들을 서로 제시를 하고 그걸 논의를 통해서 이거네라고 하는 디파인의 과정이 필요하다. 요런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이론할 때. 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 질문 주시면 이렇게 또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칙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그다음에 답정너가 변칙을 만나면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인데 대체로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이론을 이렇게 대입시켜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랬을 때 듣게 되는 소리가 이제 답정너다 이런 거죠. 근데 답정너가 아닌 사람은 이걸 이제 되게 현상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지 않고 또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이라고 하는 접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다소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귀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간단한 정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세미나가 끝나고서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검색되는 것 중에 이렇게 명쾌하게 잘 설명한 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꾸준히 뭐 알아가려는 노력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제가 최대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역법은 일반 원칙에서 특별한 사건을 아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일반 원칙이 먼저 있어야죠. 마치 수학에서 공리가 먼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리. 뭐 직선은 뭐 두 점과 두 점 사이를 가장 가깝게 연결한 선이다. 뭐 이를테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공리, 누구라도 증명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공리죠. 증명을 따로 안 해도 너무 자명한 것, 스스로 옳은 것, 이런 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반 원칙이고 또는 수학에서는 공리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자명하니까 그것으로부터 이제 유추해내는 것, 이게 이제 연역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단론법, 우리 옛날에 다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게 이제 연역법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라고 우리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논리적 타당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논리적 타당성.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들었잖아요. 자,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고 했을 때 타당해 보이잖아요. 고개가 끄덕끄덕, 그러네, 그렇겠네.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타당함이 느껴지는데 그게 논리가 이런 3단 논법으로 착착 맞아 떨어졌을 때, 네, 그게 제대로 된, 그 논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논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논리적 타당성이 이게 잘된 건지 옳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귀납은 특별한 사건에서 일반 원칙을 끄집어내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또는 이제 정량적 또 정성적으로 뭐 여러 뭐 인터뷰를 하거나 또는 어디 가서 조사를 하거나 서베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맞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블랙스와 백조는 희다. 백조는 흰색이다. 여기 봐도 희고 여기 봐도 희고 100마리를 뭐 이렇게 랜덤으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또 봐도 흰색이고 그러니까 백조는 희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이제 블랙스완이 발견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리 그렇게 검증된 진리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믿을만 하니까 그러네. 그래 100개 샘플로 조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요즘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1000명을 전화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1000명의 대답을 다 이렇게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봤더니 몇 %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국민 전체가 요 정도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럴듯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불확실 여전히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신뢰 수준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95%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귀추법은 변칙에서 그럴듯한 설명으로 이행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연역과 귀납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역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 원칙에서 밑에 개별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 귀납은 개별적인 상황을 보고 일반 원칙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귀추법은 어떤 변칙적인 상황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귀납법은 좀 일반적인 상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귀추법은 뭐 특이한 게 하나 생겨난 거예요. 어노멀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거를 근데 이게 뭐지?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럴듯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귀추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거기서는 그 설명에 대한 어떤 창의적 시도가 필요하고 근데 너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가는 소위 상처에는 된장을 바르면 되지라고 하는 창의성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해서 그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이때의 기준은 그럴듯함이 기준이다. 아까 귀납법에서의 기준은 실증적 진리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증적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검증된 것만 진리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검증이 되면 진리 아니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귀추법에서는 그렇게 검증을 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봤더니 그럴듯하네? 그럴듯한데? 말이 되는데? 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진리로 삼을 만하다. 우리가 이론으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어설픈 감이 있는데 그런 어설프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았을 때 오늘날과 같은 북한 환경을 견뎌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까 이제 요즘 것들 MZ 세대 이슈에서 흔히 이제 이런 일들을 겪게 돼. 젊은 사람은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일반 원칙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원칙을 갖고 있겠죠. 나이든 리더인 내가 더 오라, 뭐 내가 더 판단력이 더 훌륭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또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볼 때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학생을 바라볼 때도 그러겠죠. 리더가 팀원을 바라볼 때도 저런 마음일 거예요. 자, 젊은 사람들은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하다. 우리 팀원은 젊다. 우리 팀원은 판단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더 오라.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죠? 면역적인 이제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팀원의 계획서가 매우 미흡하다라고 하는 이제 개별적 상황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팀원은 젊다. 계획서와 작성자의 관계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서베이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계획서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나이를 쭉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역시 젊은 사람들의 계획서는 미흡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려가는 방식이 이제 기납법이다 이런 거고요. 근데 젊은 팀원의 계획서가 이제 우수한 변칙이 생겨났어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그럴듯한 설명이나 또는 창의적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 경험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아니 이 나이가 26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계획서를 썼지? 이거 어디서 가져왔을까? 머리가 좋은 건가? 아니면 누구랑 이게 협업을 해서 만드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발상을 하잖아요. 그죠? 이건 마치 형사가 어떤 사건의 작은 단서 하나를 놓고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귀추라고 말합니다. 추리해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계획서를 만든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논의를 거쳐봤더니 이게 나이가 단지 젊어서가 아니라 협업 역량이 좋아서 좋은 계획서를 만들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티어리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이제 애브덕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게 이 표가 이 논문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브덕티브 프로세스, 귀추의 과정은 어떤 방식인 건가? 그 단계를 4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변칙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4단계를 염두에 두면서 다루어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변칙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꾸 퇴근을 하네. 퇴근을 뭐 5분 일찍 하네. 그다음에 뭐 계획서가 시원치 않네라거나 이번에 그 만든 제품은 잘 안 팔리네라거나 뭐 업무 지시를 했는데 왜요? 라고 말을 하네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칙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랬을 때 그 변칙에 대하여 우선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을 한다. 이게 뭐지? 라고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 집중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먼저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것들은 버릇 없어서 그래 라고 하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고 좀 유연하게 무슨 일일까 왜 그럴까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변칙에 대하여 지식과 학식의 이제 깊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어떤 하나의 현상을 봤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범위로 단정지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면 유리한 것이 뭐 고전을 읽고 또는 새로운 뭐 논문을 읽고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다양한 책들을 읽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현상을 관찰하는 눈이 좀 더
다양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로만 딱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각도에서 또는 깊이 있게 그 상황, 그 변칙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칙에 대하여 확산적인 관점, 하나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달리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1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건너가는 그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건너가는데 여기 컬렉티브라고 써 있습니다. 컬렉티브.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해라 이거예요. 같이 모여서 해라. 컬렉티브. 집합적으로 해라. 전체적으로 해라. 이런 뜻이고 모여서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여서 해야 되니까 여기 퍼실리테이터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제 가지고 그 변칙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칙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서 그 사람 개개인의 사정의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또는 멀리서 요즘에 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어떤 경향인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만 일어나고 있는 건지 또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건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또 그 팀에서 일어나는 건지 이래서 가까이 또는 멀리 이 양쪽을 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특징과 맥락을 이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각이 잦다라고 하면 무슨 일인 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변칙이라는 게 실제 하는 건지를 이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이제 수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런 현상이 이게 실체가 있구나.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우연히 발생했다가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 뭔가 이게 일관성이라는 게 있구나 또는 어떤 하나의 패턴이 등장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실체를 확인하는 단계가 이제 단계 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나 혼자만이 아니라 컬렉티브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그것에 대하여 해석하고 이게 뭐다라고 하는 확인의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직감, 헌치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헌치 이건 뭐야라는 직감을 생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이론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왜 지각을 할까? 무슨 이유일까? 이거에 대하여 직감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감. 그러면 이 직감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 참여해서 이 변칙을 다루는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이 머리에서 직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야, 이거 아니야? 그래도 뭐 물건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제품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근데 그걸 막 이제 귀납적 방법은 뭐냐면 소비자들에게 서베이를 돌려서 아니면 소비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왜 이 제품을 사게 됐습니까? 왜 안 사게 됐습니까? 뭐 이 제품의 아쉬운 점이 뭔가요? 뭐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것이 이제 귀납적 방법이고 귀추 방법은 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네. 그리고 기존의 패턴과 다른 변이라는 게 뭘까? 이게 달라진 게 진짜 뭐지? 이런 걸 또 찾아가는 거죠. 근데 진짜 다른 게 뭐지? 예를 들어 지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출근 시간을 어긴 것.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이제 정문 9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변이가 뭐예요? 책상 9시에서 정문 9시로의 인식의 변이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변이가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변이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변칙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에게 떠올려지는 그런 직감들을 풍부하게 생각해내고 그것을 여러 사람의 직감들을 다 모아가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어느 직감이 가장 바람직한 직감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우선은 직감의 확산 단계. 그래서 아까도 1단계는 확산, 2단계는 그다음에 수렴. 그래서 야, 변칙이 뭐야? 뭐, 이거 변칙 아니야? 저거 변칙 아니야? 이런 것들의 변칙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오고, 근데 이거가 진짜 변칙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 예,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현상이네라고 하는 수렴을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수렴된 그 하나의 변칙적 현상에 대하여 이게 뭘까? 라고 하는 이제 직감을 생성시키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직감적으로 이렇게 내도록 직관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꺼내고 그런데 이걸 다양한 여러 사람의 직감들을 모아가는 것이 이제 3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4단계에서는 이제 그 직감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직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그럴듯한 게 뭐냐?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정말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거나 또는 뭐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했는데 요 귀추법은 뭐냐면 인간의 두뇌를 그냥 썩힐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에서 출발해서 나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변칙이죠. 전에 있었던 독감과 달라요. 전에 있었던 사스와 달라요. 여러 가지 이제 변칙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변칙이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확실히 이건 변칙이에요. 변칙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름을 붙였죠. 그죠? 코로나19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직감을 생성하는 거죠. 이거 열이 나니까 일단 해열제를 투여를 해야 되겠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직감적인 판단을 했겠죠. 이걸 뭐 마스크를 지금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마스크 써본 사람 안 써본 사람 해가지고 이걸 막 그 분석 데이터를 돌려서 마스크 써야 되네 맞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에. 나중에는 그걸 검증을 할 수 있겠지만 초기에는 야 이거 보니까 이거 비말로 전파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마스크 쓰게 해야 우선 막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직감이 생성된 거예요. 근데 얘기를 의사들 전문가들하고 이제 환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식당에서 밥 먹었었는데 그때 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마스크가 맞겠네 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럴듯한 직감이 선정되는 거죠. 그럼 마스크 씁시다라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변칙을 다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변증적 그리고 대화적 통합이 필요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마스크 쓰게 해가지고 과연 그 비말이 이게 다 차단이 될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런 이제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변증적 그렇게 하면 이거 오히려 마스크를 통해서 더 이게 그게 묻어 있다가 이게 손을 만지게 되고 다시 뭐 음식을 먹게 되면 오히려 감염을 높이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대의 논리들도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논리적 치밀성으로 도달하거나 아니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니까 맞다 이게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직감이다 라는 걸로 선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추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도 이런 변칙을 관리할 때 이걸 너무 우리 흔히 조직 문화를 다루면서 막 서베이 해가지고 이것을 찾아서 그거에 딱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그걸 적용하면 조직 문화가 바뀐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추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워크숍을 하거나 조직 문화를 할 때 거의 대부분 귀추적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오래전부터 그 플로저빌리티, 이 그럴듯함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 조직에 가면 리더들에게 액큐러시, 정확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21세기 북한 세상에서는 플로저블한 것이 매우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럴듯함이고 이제 귀추적 접근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귀추란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런 말을 쓰진 않았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 세미나에서는 이게 귀추라고 하는 것에 어떤 철학적 또는 이론적 기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제 이 논문을 제가 채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 이게 2021년인가요? 네, 아주 최근 논문입니다. 아주 최근 논문.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그 전에는 이렇게 연역적인 방법을 쓴 논문. 지금 이게 AMR인데 이 리뷰 페이퍼 요게 연역적 방법으로 연구를 한 논문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MJ 같은 논문은 이제 귀납적 방법, 실증 연구 논문이라고 하죠. 실증 연구 논문, 보통 크게 두 부류의 논문이 있는데 이게 귀추가 이제 요즘 슬슬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론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임시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사 경찰이 또는 이제 추리 탐정이 그러니까 작은 실마리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딱 직감을 가지고 이제 그럴듯한 판단을 내렸어요. 판단을 내렸는데 법정에 가면 그건 깨질 수 있잖아요. 명백한 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귀추적으로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린 다음에는 또 연역적인 완성과 귀납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귀납과 연역이라고 하는 방법을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오늘날과 같은 변화무쌍한 세상을 다루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보완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기대에서 벗어난 상황, 이게 어노멀리예요. 자, 이거를 이제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변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왜요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객관적인 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작용과 함께 하는 거다. 매우 현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런 현상은 서로 달리 지각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변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감지되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무시되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지각할 때 뭔가 객관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만한 거는 잘 지각하고, 자기가 뭐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아예 이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맞춘 경우, 관역을 잘 맞추었을 때는 실은 그 전에 관역이 이제 크게 보였을 때인데, 관역이 크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맞출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관역이 크게 보이고, 그러면 잘 적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역이라고 하는 원래 사이즈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건데,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변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객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달리 감지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채팅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 거나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직관과 그 직관을 나누는 그런 협업의 과정에서 어떤 모호성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상현상을 어떻게 이제 명확하게 만들 것이냐. 이건 코로나야라고 하는 것. 뭔가 지금 평소와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 이런
어노멀리가 생겼었는데, 변칙이 생겼었는데, 근데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상을 수립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진짜 생기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또 역시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고, 그 진짜인 근거들을 좀 찾아보는 거. 진짜 열이 올라오네. 그다음에 환자 수가 늘어나네. 뭐 등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게 뭔지에 대한 근거를 찾고 이게 진짜 실제 하는 현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 수집을 통해서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까 그 표 보여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 예를 들어 코로나라고 하는 걸 이제 밝혀가는 과정에서도 이건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야라고 하는 그 사전에 이론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 근거로 이건 코로나는 바이러스인 것 같아라고 하는 것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을 거고, 그다음에 그걸 뭐 현미경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배양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바이러스 맞다.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직원이 뭐 늦게 출근하는 것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로 한 달에 지각이 얼만큼이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회사에서는 명확하게 9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9시까지 책상 앞에 오지 않는가라고 봤더니 요즘의 세대들은 정문을 9시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전에 이런 지금 지각 현상 또는 왜요라고 말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실제 한다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하는 과정. 이게 2단계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직갑 펀치를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것을 찾아내도록 한다. 워크숍 할 때 이제 포스트잇 써서 이게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포스트잇 한번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개인 수준에 대해서 자기에게 맞닥뜨린 거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수준, 조직 수준을 다 해볼 수 있다. 조직 수준이나 집단 수준일 때는 뭔가 대화와 워크숍 또는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중복인데 이런 장면으로 직감들을 모아서 찾아가 볼 수 있겠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 볼 수 있다. 여기 센스 메이킹은 뭐 또 다른 굉장히 큰 이야기라서 뭐 제가 전에 녹음해 놨던 직지신공이나 제가 써놓은 브런치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이 귀추 방법과 센스 메이킹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이렇게 서로 막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컨셉이 짠 떠오르고 맞네 그거네 라고 이제 하는 거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그룹 지니어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집단 창조를 해나가는 과정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직 내에서 어떤 현상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그냥 이거야 라고 단정지어서 가지 않고 지금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면 어떤 세상의 변화가 항상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직감에 대하여 이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일지를 이제 평가하는 단계고 이 평가에서는 가장 그럴듯한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럴듯함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 이게 진짜 맞아. 그게 아니라 이게 그래도 제일 낫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팀을 이제 지금 저희 회사 17명인데요. 17명이니까 이제 팀을 만들까 말까라고 하는 논의를 이제 지난번 쿠퍼위크에서 가졌었는데 그것도 뭐냐면 이제 어노멀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10명 이하의 조직일 때는 없었던 그런 현상들과 목소리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노멀리가 생겨나는 거고, 그럼 그 어노멀리를 어떻게 다루어내면 좋을까의 방법을 이제 논의를 쭉 해오고 있고, 이제는 팀을 좀 나누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논의하면서 진짜 그럴듯한가? 아닌가? 이런 게 걱정되는데 그건 어떡하지? 이런 논의를 저희가 거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것과도 이렇게 대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평가를 해서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되게 참신성이 하나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유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성만 따져서는 안 되겠죠. 진짜로 유용한지를 봐야 되겠죠. 그 결론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변칙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또는 그것으로부터 더 그것을 아예 기회로 삼는 그런 유용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적적 경청 밑에 깔려 있는 아까 밑에 깔려 있는 그 패러다임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현상 그 밑에 저 밑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가정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까지 탐색해서 그것을 뒤집어내면 그 조직 전체가 아주 그 레벨 2의 변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아예 근본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지식, 이게 양날의 검이다. 이게 우리 흔히 조직에서 많이 겪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리더의 지식도 마찬가지죠. 이게 소위 답정너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 있는 지식,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점이 있죠. 그 깊은 지식, 깊은 학식,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의 그 폭넓은 경험, 또 뭐 책임감, 통찰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잘못되면 답정너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학자적 고지식함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을 넓히는 유연성 이것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리더 또는 퍼실리테이터가 집단이 모여서 그럴듯한 직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는. 그래서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어쩌면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참여시켜서 그들의 직감을 가지고 그 헌치를 이렇게 해석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옳은 걸 축적해 가다 보니 옳은 걸 양보하기가 어렵게 돼서 답정너가 되고 꼰대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학습 민첩 반영 조직으로의 조직문화 방향을 설정을 하고 변칙을 감지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리더로서 필요한 것 같다. 또는 뭐 조직의 변화관리자겠죠. 다루고 싶은 특이사항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좋은 질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작하는 질문으로서 이 질문을 가끔 던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그 4단계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 만들기 4단계를 거치면 좋다. 그래서 변칙을 관찰하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직감을 생성하고 직감을 평가해서 그럴듯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 그것을 이제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룹워크가 절대적으로 이 과정에서 필요할 거기 때문에 조직에서 이게 저희 회사가 이게 퍼실테이션 하는 회사라서 이거를 하시도록 권장하는 게 마치 저희 회사 셀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책에서 퍼실테이터를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런 그룹 지니어스가 발휘되도록 하려면
퍼실리테이터, 유능한 퍼실리테이터가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내에 유능한 퍼실리테이터가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